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승무원 6명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는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온 기종으로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 중이었는데 약 10m 상공에서 활주로로 추락해 전소됐습니다. 초복인 오늘 대구가 36.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더웠습니다. 일주일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와 그제만 147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위법이자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명백한 월권으로 국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JTBC는 기무사 문건 수사 속보와 함께 계급을 초월한 기무사의 과도한 영향력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알바노조는 10,000원 공약이 불발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발전소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본 뒤 진척 상황이 더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주로 무기 개발 현장을 찾던 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경제 관련 행보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흘 새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난 4번째 기체 결함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근에 20년 만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큰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600여 편의 항공기가 취소됐고 인근 지역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났는데요. 이곳 사무실 컴퓨터는 모두 꺼져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환영한다는 직장인들이 있는 반면 더 고달파졌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포항 해군 부대에서 정비 후 시험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했던 6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해병대원입니다. 7시쯤 군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 속보를 보도국에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군에서는 사고 소식을 어떻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추락 사고는 오늘 오후 4시 45분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군 6항공정당 활주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추락 헬기에는 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5명이 숨졌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조종사 김모 중령, 부조종사 노모 중령, 정비사 김모 중사, 승무원 김모 하사, 박모 상병 등 5명입니다. 정미사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헬기는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다 지산 10m 높이에서 활주로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락과 동시에 헬기는 불길에 휩싸였고 5시쯤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헬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이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이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습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추락한 헬기 기종이 마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산 수리온 헬기를 개조한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국산 기종인 마린온입니다. 이 기종은 국산 수리온 헬기를 상륙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병대용으로 개조해 마린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헬기는 해병대에 인수된 지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린온 1, 2호기는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가 난 포항 6항공 전단. 과거에도 사고가 꽤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해군 6항공정단에서는 이전에도 많은 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산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던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한미 연합 작전 중 링스 헬기 한 대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헬기 레펠 훈련을 지원하던 헬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시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한국형 전투 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마린온입니다. 수리온은 국산 헬기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추락한 헬기는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해병대 상륙 작전에 맞도록 개조해 마린과 수리온을 결합한 마린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병대가 올해 1월 2대를 인수했는데 이 가운데 2호기가 추락했습니다.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전력화를 위한 시험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제작사 측이 정비를 한 뒤 시험 비행을 하던 중 헬기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리온은 2015년 말 육군 항공학교에서 불시착 사고가 있었고 2016년엔 일부 기체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메인 기어박스에 결함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결빙 성능 검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산 헬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행착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되지 않은 기종이어서 자체 규명보다는 제작사 측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장에는 저희 취재 기자가 가고 있는 중인데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무더위로 치면 동남아시아가 꼽히죠. 오늘 싱가포르는 영상 32도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가 33도, 적도에 있는 자카르타가 31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그러니까 가장 덥기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더 더웠던 셈이죠. 세계적인 상습 폭염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39도, 이집트 카이로의 37도와 엇비슷한 그런 수치입니다. 대기권 5 내지 7km 상공의 고기압대에 갇혀서 지표면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북반구를 폭염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어제 뉴스룸에서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며칠째 40도를 넘나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4년 만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혹한의 대명사인 시베리아조차 연일 30도를 넘기는 등 초여름부터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폭염의 4분의 3은 공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뜨거워지는 지구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우울한 전망인 것입니다. 사람 체온을 넘어선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신고된 무더위 관련 질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닷새 동안 발생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달라진 일상을 최승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입니다. 평소엔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교문 앞이 시끌벅적하지만 오늘은 조용합니다. 1시간 반가량 이른 오후 2시 반에 이미 수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아예 단축 수업을 한 겁니다. 오늘 서울에선 2개 학교, 경기도 6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단축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업이 한창인 건설 현장에선 탈수를 막기 위한 식염포도당을 공급합니다. 수박과 얼음물까지 동원했지만 더위를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작업을 시작하는 시각을 앞당기고 한낮엔 예정에 없던 휴식을 취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통 7시에서 5시까지인데 2시부터 3시까지는 제일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가급적이면 그 작업을 좀 피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제 낮 12시 반쯤 전북 남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80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온열 질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온열 질환자 수는 633명에 이릅니다. 이 중 6명이 숨졌는데 환자의 절반 이상은 최근 닷새간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어제 무더위로 아스팔트 도로가 솟아오른 뒤 오늘은 반대편 차선에서 균열이 나타나는 등 이례적인 사고도 계속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쓰러진 온열 질환자 중에는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고시원 방에 살던 노인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을 가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위는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곧이어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65살 조모 씨가 땡볕에 힘이 빠져 정신을 잃은 겁니다. 더위는 조 씨 같은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열악한 고시원에 살며 영양 상태조차 좋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오전 11시인데도 온도계는 33도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통 붉은 빛입니다. 위생도 좋지 않고 크기는 0.6평에 불과합니다. 작은 쪽창이 있지만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부 혈관의 갑작스런 확장으로 혈압이 뚝 떨어져 오는 열실신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도 그러면은 어지러워서 몇 번 그냥 자빠진 적이 있어요. 위험한 곳은 고시원뿐만이 아닙니다. 대낮에는 안전모의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공사장 노동자 등 야외 작업자들에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착용 등으로 더위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모두가 덥지만 취약계층은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이 여름을 나기에는 아무래도 태부적입니다. 서울 돈이동 종로구에 있죠. 돈이동 주거밀집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돈이동의 샛들마을인데 얘기하기 전에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오늘 저희들 카메라가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좀 허락을 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곳 주민분들과 이 골목에 살고 계신 분들과 일일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촬영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전 조치를 좀 취했냐고 한 건데 마을 이름이 샛들마을입니다. 어떻게 해서 붙여진 겁니까? 네, 이곳 돈이동 주거밀집 지역이 샛들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당시 정부가 이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이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의 이름이 샛들마을 사업입니다. 서울에선 이곳 돈이동 주거밀집 지역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면서 돈이동 샛들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엔 한평 남짓한 방들이 이렇게 건물 총 85개 동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총 사시는 분들은 약 580명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예, 더위에 취약한 그런 나이층이기도 합니다. 오전부터 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욱 기자도 많이 땀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더위가 어땠습니까? 거기서 느끼는 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네, 이곳에서 제가 20년 넘게 살아오셨던 한 90대 할머님과 오전부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오후 1시 이 골목의 기온이 31도였을 때 이 방 안의 온도는 최고 33.3도, 습도는 68%를 기록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바로 앞 골목에 조금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방 안의 기온은 33.5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어서 열기가 쉽사리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방에서 나와서 밖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예. 무더위 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근데 거기는 안 가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열질 않습니까? 네, 일단 이곳에서 약 5분 거리에 무더위 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낮 시간에 이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는 주민분들 다수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구청 측에선 열대야가 발생하면 이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4시간 운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시간이 8시 약 10분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더위 쉼터는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예.
밤새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지원한다든가. 근데 사실 뭐 조그만 방에 에어컨 넣기도 쉽진 않기 때문에 전기를 지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엔 이곳 외에도요, 이 영등포동과 창신동 등 약 5군데의 주거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자체에선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래된 건물에 좁은 방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에 이 에어컨 바우처는 사실상 이 그림의 떡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구청은 또 이 페트병에 얼음물을 담아서요 돌리고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하지만 이 역시도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 폭염을 이겨내기엔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돈이동 새뜰말에 나가 있는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습니다. 해발 800m 강원도 대관령 정상인데 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늘함마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이 있는데 더위를 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온 듯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워낙 더운 날들이기 때문에 잠시 좀 시원함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관령 정상에 지금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오늘도 뭐 굉장히 여긴 더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장부터가 지금 다른데 안 덥습니까? 네, 이곳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곳도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곳 대관령은 해발 832m입니다. 보통 해발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5도씩 내려가는데요. 이곳이 평지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6.3도였는데 이곳은 28.3도였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서 온도 계상으로 2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지대의 특성상 기온이 더 빠르게 내려가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긴팔 외투가 꼭 필요할 정도입니다. 예. 뒤에 그 캠핑카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캠핑족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아예 살림을 차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넓은 공터가 됐는데 뒤에 이렇게 20여 대의 캠핑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시면 지금 이렇게 캠핑카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상을 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 캠핑카 안쪽을 보게 되면 찬 공기를 막아줄 아주 두툼한 이불이 깔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여름마다 대관령을 찾고 있다는 시민이 있고 또 멀리 경남 거제에서 400km를 넘게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짧게는 열흘에서 또 길게는 한 달까지 이곳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캠핑카마다 오랜 기간 동안 입고 또 먹고 쓸 짐들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래 머물 마음을 먹고 아예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딴 세상 같긴 합니다. 거기서 자고 출근하는 강릉 시민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지인뿐 아니라 이 고개 넘어 강릉 시민들도 대관령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강릉은 어젯밤까지 5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바다가 가깝지만 이 눅눅한 기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을 찾는 건데요. 일부 시민들은 대관령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잠을 청한 뒤에 이튿날 새벽에 여기에서 출근하는 진풍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좀 시원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대관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좀 더위 소식인데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죠. 어제 경기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솟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지는 곳에서 오늘 비슷한 현상이 또 있었는데 오늘 이어진 폭염에 도로 표면 콘크리트층이 팽창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콘크리트로 포장한 도로에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가 불룩 솟았습니다. 두꺼운 도로 포장층이 통째로 들렸습니다. 지난 16일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순산터널 부근 3개 차로가 솟아오른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가 솟아오른 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콘크리트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로 까만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바닥에 자갈층을 만들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깐 뒤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 만듭니다. 콘크리트는 열에 팽창하고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30cm의 콘크리트 층이 팽창력을 이기지 못해 위로 솟은 겁니다. 팽창에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구간마다 틈을 만들어 놨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고 지난해와 올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차례나 있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열에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같은 상황에선 도로 침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을 검토했던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JTBC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이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우선 기무사 문건은 의도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규정했습니다. 계엄령 실행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의 교란 상태를 상상적으로 구성한 다음 대처 명분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단순 질서 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위헌이란 결론입니다. 국회의 공식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강력한 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런 가운데 군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 내로 현직 기무 요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무사는 언제부터 이런 초법적인 기관이 돼버렸는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투스타도 중령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기무사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실패를 짚어보죠.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국내에서 기무사가 대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진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선 부대원들이 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현역 장병들 몇 명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대장님 모시고 기무활동가랑 점심을 먹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나 말실수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장이 중령한테 벌벌 떠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하죠. 예. 군대에서는 사실 계급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투스타가 중령 앞에서 벌벌 떤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구조적으로? 일선 부대에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좀 보면 보통 투스타, 그러니까 사단급 부대엔 이렇게 중령이 나가게 되고 3스타, 군단급 부대엔 대령이 나갑니다. 이 요원들은 이제 해당 부대장의, 그러니까 파견을 나가 있는 그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기무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본래 임무인 보안과 방첩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대장,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그 부대의 부대장을 관찰하고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사세평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인사세평. 네. 그러니까 동향 보고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사세평은 지휘관의,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그 부대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기무사령부로 올리는 보고를 말합니다. 형식이 없이 그냥 서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 부대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상하급자들이 그 지휘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업무 능력 같은 통상적인 정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선 지휘관의 성향, 또 사생활, 뭐 예를 들면 사석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되고 혹시 잡히면
꼼짝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투스타도 중량 앞에서 벌벌 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합니까? 나가 있어봐야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뭐 소수가 나가 있지만 예. 이제 과거에는 소위 사찰을 했습니다. 예. 사찰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몰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미행한다거나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기무사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엔 등문이라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이 등문? 예, 등문이라는 것은 이제 들은 정보, 그 지휘관의 주변 사람 예. 혹은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뭐 흔히 얘기하는 탐문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 참 용어도 참 희한하게 어려운 걸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급이나 인사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무사령부가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말이 사실 뭐 참고 자료이지 참고 자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기무사 부대원이 그 정도라면 사실 기무사령관의 권한은 뭐 상상을 절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보안사령관 시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통상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통상 3스타, 그러니까 중장급의 다른 지휘관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인사 구조부터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무사령관 인사는 조직상 국방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기무사령관 인사에 관여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직보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임무인 보안 방첩을 한 번도 안 해본 기무사령관이 대체로 많이 임명이 됐고 또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할 권한까지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력을 가진 국방장관을 견제할 사령관을 둔 것인데 예. 이게 뭐 순기능도 있겠지만 견제 대신에 국가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사령관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예. 물론 군대 내 어떤 뭐 비리라든가 부조리, 불법 사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나 커왔다는 것이겠죠. 네. 이번 기무사의 개헌 문건 작성,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냥 만들어봤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기무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군내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 사건의 뿌리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을 정확히 찾아낸다면 정말 기무사 개혁에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 논란의 또 다른 흐름은 국방부가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보고가 부실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 참모진 역시 초반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처음으로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4월 30일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2달 넘게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4월 30일 송영무 장관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듯 언급한 수준이라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긴 어려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오히려 관련 문건을 제대로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 6월 28일입니다. 그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10일 이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보고를 받고 청와대 역시 2달 넘게 묵살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실제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8일 이후라는 건데 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나오기까지 12일 정도 또 시간이 걸린 걸까요? 청와대는 문건을 한 번 봤다고 한 번의 문제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점증적으로 문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즉 검토 과정에서 문건 작성 의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니 이 문제의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JTBC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도 청와대 대응이 엄중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JTBC가 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도한 날이 지난 7월 5일입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은 청와대가 한참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들여다보며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시점에 이 JTBC 보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도 바로 다음 날 김의겸 대변인은 이 진상 파악이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JTBC 보도 이후에도 문건의 심각성을 현 수준만큼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황입니다. 예. 결국 해외 순방 중에 이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안의 엄중함도 있지만 그 직전까지 이 참모진들의 판단이 신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드루킹 특검팀 관련 소식입니다. 이 특검팀이 댓글 조작 외에도 정치인들에게 건네졌다는 불법 자금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이미 보도가 됐는데 노 대표가 이걸 이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네, 잠시 2016년 상황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드루킹 김모 씨와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노 대표 측에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나 진술이 없어서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예, 그때는 돈이 전달됐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 회비로 5천만 원을 모아서 계좌에서 빼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하려 한 것은 맞는데 내부에서 만류해서 이를 포기하고 드룹차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자, 좀 정리를 하자면 계좌는 달랐지만 5천만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특검은 오늘 새벽에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착됐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특검팀이 이번 수사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이 전달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2년 전 경찰에 제출한 계좌와 관련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조 증거를 제출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요. 내일 도 변호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특검은 노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노 대표는 그동안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왔는데요. 오늘 도 변호사의 긴급 체포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특검 쪽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 가운데 최대 55구를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송환 시점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인 열흘 뒤 27일로 관측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 50에서 55구 송환에 합의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가 복수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벌여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성조지는 미군이 유해가 담긴 상자를 전달받으면 항공편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나 하와이 미군기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미 지난달 하순 유해를 넘겨받는 데 쓸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사에 대기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송환 날짜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로 예상되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송환을 재개하는 겁니다. 북미 양국이 추진해온 200여 구 유해 송환의 1차분 성격으로 보입니다. 송환된 유해는 DNA 검사와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북미 양국은 앞서 북한에서 숨진 미군 유해 5,300여 구에 대한 발굴 작업 재개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건설 현장과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현장에서 책임자를 야단치는 건 흔히 공개되지 않는 모습인데 최근 경제 현장 시찰에서 자주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어랑군 수력발전소 건설장을 찾은 김 위원장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17년째 공사가 70%밖에 진행되지 못한 걸 질책하는 겁니다. 내각과 당 간부들이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겨루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소장만 들고 만지작거렸지. 실제적이며 전격적인 경제 조직 사업 대책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준공식 때만 얼굴을 들이미는 건 뻔뻔하다고도 했습니다. 온천 휴양소를 찾아선 욕조가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했고 너절하다고 묘사된 청진 가방 공장에선 당 위원회의 태도가 틀려먹었다며 문책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달 초 신해주 공장을 찾아 마구간 같다, 마구잡이로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질책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어 양식장, 조선소, 호텔 건설 현장 등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안북도 신도와 신의주에 이어 백두산 인근 삼지연 농장 등 경제 현장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를 격려하는 등 군부대 현장만 잇따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조선중앙TV는 핵개발 현장 대신 경제건설 지도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최근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13년 만입니다. 이 배가 더 주목받는 건 침몰 당시 시가 150조 원에 이르는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물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릉도 조동리 앞바다에 유인 잠수정이 투입됩니다. 수심 430m 지점에 다다르자 물이끼가 잔뜩 낀 선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You're not going to believe it. I have a name. I have a name. 러일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입니다. 1905년 스시마 해전에 출격했다 침몰했는데 단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수 물자와 함께 금화와 금괴가 든 상자 5,500여 개를 싣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보물선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이라면 가치는 최대 1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이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16년 최초 일본에 이어 국내에선 1918년 도진 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화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배를 발견한 업체는 사실상 동화건설이 전신인 신일그룹입니다. 발굴이 실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항만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장 추정가의 10%인 15조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인양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믿고 맡긴 실내 수영장에서 5살 아이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건져낸 건 수영 강사도 안전요원도 아닌 수영장 밖에 대기실에 있던 아이 엄마였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물놀이를 하던 5살 아이가 갑자기 허우적거립니다. 한 여성이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물속에서 아이를 건져냅니다. 아무도 저희 아이를 구조를 하지 않았고 안전요원 그리고 강사 없었고요. 아이는 뒤늦게 달려온 강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후 사흘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영장 측은 수업 시작 전이라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
아이 엄마는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깔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용 수영장이 없는 오래된 곳입니다. 성인들이 이루어지는 다반사에 물 밑에서 판과 판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키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2014년 해운대 한 수영장에서는 물살에 벌어진 깔판 틈에 손이 낀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2011년에는 또 다른 수영장에서 비슷한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수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인근의 상수도관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도로가 주저앉았고 주변이 물 웅덩이로 변하면서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움푹 꺼진 도로 아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는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은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물은 도로를 넘어 건물 앞 인도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곳 아스팔트 아래 묻혀있던 700mm 상수도관의 연결 부위가 파열되면서 주변 도로로 물이 새어나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가 군데군데 갈라졌습니다. 특히 수도관이 터진 곳의 반경 5m 이내 도로는 사람 키높이만큼 주저앉았습니다. 물이 가득 찼었어요. 물이 계속 계곡물처럼 계속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지나면서 생긴 진동 때문에 상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사흘째 폭우가 이어지며 20년 만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도심 곳곳이 거대한 호수가 됐습니다. 반면 남부와 신장 지역은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만 빗물에 잠긴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길에서 수영하는 시민의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베이징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진 지 사흘째. 주변 6개 지역 곳곳에서 물난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로우현에서는 강물이 불어나면서 나무에 매달렸던 여성이 응급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인 335mm가 쏟아진 미위년에선 도로 곳곳이 산사태로 붕괴됐습니다. 관광지 35곳이 문을 닫았으며 주민 수천 명이 안전지대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폭우로 여객기 600여 편이 취소되는 등 휴가철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8일 오전까지 국지적으로 최대 200mm의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신장과 중국 남부 지역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79명이 숨졌던 2012년 홍수를 겪고도 배수 시스템 개선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활주로로 나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뜨면서 이른바 램프 리턴을 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사흘 동안에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되거나 늦어진 아시아나 여객기는 모두 4편에 달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탑승구에 승객들이 지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마로 가려던 승객들입니다. 289명을 태운 여객기는 활주로로 나가던 중 되돌아왔습니다. 엔진 센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대체기가 준비된 오후 7시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기내에 갇혀 있었는데 안전에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네요. 오늘 새벽에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엔진 개통 결함으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15일은 베트남 하노이, 16일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새 4편의 아시아나 여객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여파에 다른 항공편의 출발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A380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같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노선인 미국 LA와 뉴욕 노선은
오늘 9시간에서 10시간 지연 운항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지연 상황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항공사가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에 일부 노선에서 객실 승무원 숫자를 슬금슬금 줄이고 있습니다. 승무원 한 사람이 많을 때는 100여 명을 감당해야 한다는데 서비스는 둘째치고 비상 상황 때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스케줄팀이 최근 객실 사무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승무원 수가 부족해 예정된 인원을 배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자가 일상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30편에서 많으면 100편 정도까지 승무원을 한두 명 미배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항공기 탑승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모자란 승무원을 더 뽑는 대신 업무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겁니다. 내부 반발이 일자 이 계획 자체는 시행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탑승 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규정한 최소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코노미석의 경우 승무원 한 사람이 많을 땐 100여 명의 승객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승무원은 안전요원의 역할도 하는데 수가 부족하다 보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부족해 일부 노선에서만 줄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김병준 위원장이 계파 싸움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잘 알다시피 갈 길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개혁 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으로는 김병준 신임위원장은 접대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강원도 경찰청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박수로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국민을 보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라고 해주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리던 2년 전에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비슷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김 위원장은 비슷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한국당의 위기 상황에 투입된 겁니다. 개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던 임명진 목사 역시 마지막 기회라며 개혁 작업을 시도했지만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인비위원장이야말로 악정 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선 비대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 없어 개혁 작업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는 벌써부터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신임위원장은 신임으로 취임하자마자 지금 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접대금지법 위반이라는데 정강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강현 기자 나와 있죠. 골프장 접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교수 시절에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서 청탁 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인데요. 당시에 함승이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서 골프를 쳤고 식사비 등을 합쳐서 11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보가 접수가 돼서 강원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관련 혐의를 처음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고요. 함승희 전 대표의 해명은 골프비 등을 해서 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히고 있고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예, 필요한 경우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하는 말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면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추인이 됐기 때문에 혁신 이미지에 일단 손상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명이 나올 텐데 우선 함승희 전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해명도 간담회에서 나오는 해명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함승희 대표가 말한 그 액수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인 거 아닌가요? 예, 일단 함 전 대표의 주장은 그런데요. 1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액수도 그것이 맞는지 또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또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강현 기자였습니다. 숙박업소의 TV 속에 몰래 카메라를 숨긴 뒤 4년 넘게 촬영해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영상이 2만 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유출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TV 아래쪽에 작은 홈이 패여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숨겨져 있던 몰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와이파이로 연결해 놓아 실시간으로 방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의 숙박업소들에 카메라 17대를 설치하고 4년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간 찍은 영상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설치한 지 4년이 되도록 업소도 투숙객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나간 경찰도 처음엔 카메라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몰카 탐지 장비로도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수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창고라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굳게 닫혀있던 수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2005년에 개관하고 처음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유물 40만여 점이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의 미소, 국보 78호 반가사유상도, 화려한 백제 금관과 장신구도, 조선시대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도 모두 여기를 거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9개의 보안 장치를 풀어야 굳게 닫힌 문을 하나하나 열고 140m 긴 복도를 지납니다. 박물관 19개 수장고 중 하나인 도자기실입니다. 바닥과 장은 모두 나무, 금속은 쓰지 않았습니다. 218개의 장 속에 각양각색의 도자기 7만 2천여 점이 차곡차곡 놓였습니다. 온도 20도, 습도 50%를 유지합니다. 연말에 전시될 고려 불상은 CT 촬영 기기에 앉았습니다. 보존과학부는 문화재 종합병원입니다. 유물들이 여기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기운을 차려 국내외 전시실로 나갑니다. 연구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함께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물을 만들었던 그 장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장인의 마음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낮과 밤. 보이지 않는 저 아래쪽에 수장고가 있고 유물을 보살피는 손길이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 뒤로 저자세 외교, 항복 외교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의 편을 너무 들었다는 겁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Every U.S. intelligence agency has concluded that Russia did. Who do you believe? President Putin, he just said it's not Russia. I will say this,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트럼프의 이 대답이 미국 정치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He took the word of the KGB over the men and women of the CIA. 공화당 지도부는 그 어떤 전임 대통령도 이처럼 독재자에게 비굴하게 저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에 대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친트럼프 매체의 선봉인 폭스뉴스도 트럼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That's what made his performance disgusting. I'm sorry, just the only way I feel. It's not a right or left thing to me. It's just wrong. 민주당은 당장 정상회담 준비를 맡은 백악관 안보팀에 대한 청문회에 착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깎아내리고 푸틴 대통령의 지나치게 저자세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태국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 오늘로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발견되기 전에 컴컴한 동굴 속에서 매일 조금씩 땅을 파내려갔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그 작은 손으로 뭐라도 답을 찾아보려 한 겁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태국 군의관 팍 로한스 훈과 동굴 소년들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굴이 아닌 환한 병실에서의 첫 만남입니다. 팍은 아이들이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줄곧 동굴에서 함께했습니다. 팍은 소년들을 만난 이후에야 발견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리면서도 돌조각으로 매일 땅을 파며 답을 찾아보려 했다. 그렇게 판 구덩이의 깊이가 5m나 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이며 강인한 소년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도 썼습니다. 팍은 소년들이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모아 버린 일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한 에까폰 코치의 얘기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자기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선한 마음과 진정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병상에서 회복 중인 에까폰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들이 오늘 19일쯤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넘친 용암 덩어리가 인근 해상에 있던 관광객 보트에 떨어져서 2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언론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닿는 순간 크고 작은 용암 덩어리가 발사체처럼 주변으로 튀었다고 전했습니다. 날아든 용암으로 보트 지붕에 농구공만한 구멍이 생겼고 20대 여성 1명은 대퇴골 쪽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택시를 들어올립니다. 차량에 깔린 50대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68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8살 최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모여든 시민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최 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오모 씨에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반전과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종교를 믿는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과 달리 정치적인 신념은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와 평화주의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1,500억 달러, 우리 돈 16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포브스는 베조스의 자산이 지난 1982년 부자 순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최고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뜨거운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는 시원한 홈런은 여름 야구의 꽃입니다. 올 시즌엔 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경기마다 2개 이상의 홈런이 터지면서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시즌 1,600 홈런을 바라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이색 홈런 기록이 눈에 띄는 이번 시즌. 한 팀이 한 이닝에 2개의 말루 홈런을 쳐내기도 하고
타자 김상수는 투수 김상수에게 홈런을 뽑아내며 프로야구 역사상 2번째로 동명이인 투타 대결 홈런 기록도 썼습니다. 특별한 홈런 장면이 쏟아진 건 홈런 개수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전반기 441경기에서 홈런은 총 1016개가 터졌는데 경기당 2.3개 골입니다. 3년 전 처음 1500 홈런을 넘긴 프로야구는 이 추세라면 올해 1600 홈런 돌파도 거뜬해 보입니다. 발사각이라든지 배트 스피드라든지 타구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력 분석 요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SK는 타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을 띄워치는 훈련에 집중했고 이번 시즌 팀 홈런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런 상위 5명 가운데 1위 최정을 포함한 4명도 SK 선수들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엔 공이 더 멀리 날아가 홈런이 늘어납니다. 또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타자가 투수보다 힘을 내는 만큼 올여름엔 최고 기록을 향한 더 시원한 홈런 레이스가 예상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갑자기 제가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무척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폭염과 관련한 사고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더위에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한길 기자, 들어온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여자아이는 오늘 아침에 통학 차량에 탑승한 뒤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차량에는 9명의 원생이 타고 있었는데 숨진 여자아이만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포함해 어린이집 교사들 누구도 수업이 끝나는 오후 4시 반까지 김양이 차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수업이 마칠 때까지 김양이 보이지 않자 부모에게 전화를 했고 부모로부터 아침에 어린이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숨진 김양을 찾아냈습니다. 김양은 결국 폭염 속 차량 내부에서 장시간 방치되면서 뜨거운 열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김양의 자세한 사망 원인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8, 9명 정도였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 건 없습니까? 부모님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쪽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이 더 알려진 건 없습니까? 네, 우선 경찰은 내일이나 모레 숨진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앞으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미 시행착오를 거치고 노동시간을 줄인 일부 기업의 직원들은 환영하지만 카페가 제2의 사무실이 된 사람들, 또 투잡 쪽에 뛰어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업무를 마무리할 오후 5시입니다. 30분 뒤에는 PC가 자동 로그아웃 되오니 안내방송과 함께 컴퓨터 모니터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오후 5시 30분 전에 업무를 끝냅니다. 회의 시간과 보고 횟수를 최소화해 하루 근무 시간을 7시간, 일주일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일 9시간 넘게 일했던 직원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영어학원을 끊었거든요. 운동도 시작했고요. 이제는 1차가 끝나도 7시 반, 8시 정도 되니까 이게 남은 시간이 상당히 많게 되는 거죠. 시계가 오후 5시 4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불도 대부분 꺼져 있고요. 이 직원들의 PC 모니터 옆에는 오후 5시까지는 근무를 마무리하자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이 회사 체육시설은 퇴근 후에 이용하는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52시간 근로제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은행 본사들이 모여있는 여의도의 한 카페입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넘자
노트북을 편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모여듭니다. 소속을 물어봐도 대답을 피합니다. 혹시 이 주변 직장인이세요? 두세 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때 좀 달라요? 노트북을 쓰는 직장인들은 저녁 7시가 지나서야 자리를 뜹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맥주와 치킨을 파는 한 호프집 사장은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1년 좀 지나가야 뭔가 이제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오는 게 있는데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반면 야근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었던 식당은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일찍 퇴근하지. 가지 뭐 시간까지 있겠어요? 노동시간과 함께 수당까지 줄면서 한켠에선 투잡 쪽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운전 중개 어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된 대리기사 숫자는 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명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0대 이하 기사 비중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40대 이하 젊은 세대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비율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든 일부 대리기사들이 투잡 쪽으로 나서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는 김정철 씨는 지난 5월부터는 낮에 택배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지만 매달 버는 돈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대리기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오늘 왜 이래? 콜이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런데 왜 그럴까? 대리기사들이 늘어서 그래. 왜 늘었을까? 자기네들도 투잡하러 나오나 봐. IT 업체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곳에 입주한 1,300개 업체 가운데 87%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시행 중입니다.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건물도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의 창문과 복도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징어배 등대라는 오명도 여전한데요. 단순히 일방적인 시행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냉수, 온수, 정수, 모든 물이 직수? 날 빠뜨린 건 실수. 얼음도 물이니까 직수. 국내 유일 얼음까지 직수로 만들어 더 깨끗한 SK매직 직수 얼음 정수기. 얼음까지 직수니까. SK매직 놀람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매직.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발달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는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의 시선을 통해서 미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등장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검프가 베트남 전쟁 중에 동료를 구출하다가 총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우연히 탁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해서 중화인민공화국까지 가게 된다는 식의 설정이었죠. 그가 기여한 1971년 미중의 핑퐁 외교 덕분에 견고한 냉전의 벽을 쌓아왔던 미국과 중공은 몇 년 뒤 극적인 수교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IQ 75에 불과한 포레스트 검프는 사회 통념상으로 보면 바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결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했고 멈추지 않았으며 그저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남북한 탁구 단일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코리아 오픈 대회에서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가고 북미의 정상이 손을 잡은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요즘. 일각에선 비핵화 협상이란 그저
돼지에게 립스틱 칠하기 같은 포장이다. 이런 맹비난마저 등장한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탁구는 뭐가 그리 대단할까? 더구나 핑퐁 게임, 때로 그 의미는 서로 간에 아무런 득도 없이 허무하게 반복되는 행위를 일컬어 쓰이기도 하는 마당에 남쪽 땅의 한 구석에서 그저 몇 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단일팀을 만들고 한반도기를 흔들어댄다 한들 뭐가 그리 대단할까? 그것마저도 돼지에게 립스틱을 칠해놓은 역겨운 포장이며 지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핑퐁처럼 허무하게 반복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논리로 들리는 지금. 그러나 작은 탁구공 하나는 생각보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은 공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로부터 8년 뒤 견고했던 미국, 중국 간의 벽을 깨뜨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이 만든 단일팀 가운데 탁구 단일팀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특별히 선명해서 합쳐졌을 때와 갈라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명료하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들을 소재로 쓰면서도 그것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는 데에는 도통 논리적이지 않았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톱뉴스로 전해드린 것이 바로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시범 운행 중에 추락해서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이나 숨졌습니다. 한 명은 지금 중태에 빠져 있고요. 부대 앞에 지금 윤두열 기자가 카메라와 함께 급히 달려가 있습니다.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자, 헬기가 군부대 안에서 추락했는데 현장 접근은 지금 안 되는 상태 아닌가요? 네, 저는 지금 포항 해병 1사단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계자들이 정문을 통제하고 있어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옆쪽으로는 다른 취재진들도 이곳에 나와서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문 맞은편을 한번 보시면요, 해병의 거리라는 곳이 펼쳐집니다. 평소에는 이 면회실도 있고 식당들도 즐비한 곳이라서 해병대원들이 휴가를 나가면 바로 마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평소에는 조금 활기찬 곳인데 오늘은 사고 때문인지 적막한 모습입니다. 예, 제 뒤로 보이는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현판에 보시다시피 해병 제1사단과 해군 제6전단, 해군 포항병원 등 6개 부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 제1사단의 예하 부대인 해병대 항공대가 보유한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해병 항공대는 올해 1월에 창설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1.5km가 더 들어가면 오늘 사고가 발생을 한 해군 제6전단 비행장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예. 자, 정비 후에 시험 비행을 하던 중에 추락했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륙하자마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좀 더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사고를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오후 4시 46분쯤 해군 활주로에서 마리논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활주로지만 헬기는 해병대 항공대 소속이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6명도 모두 해병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다고 군이 발표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의식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지금 5시쯤에 모두 화재는 모두 꺼졌고요. 지상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추락하면서 큰 불이 붙어서 헬기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과 해병대 장병 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잔불을 정리하고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포항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차 10대가량도 지금 현장 안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병대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사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술 받으러 들어간 장병은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나요? 네, 의식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깨어 있었는지 깨어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달라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수술실로 들어갔다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생명엔 지장이 없길 좀 바랄 수밖에 없겠군요. 자, 국산 헬기 수리온. 사실은 수리온의 안전성은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맞는데 이걸 개조한 것, 그러니까 해병용으로 해병을 뜻하는 마린, 그래서 마린온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개조하기 전에 수리온에 사고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볼까요? 네, 2015년 말 수리온은 육군 항공학교에서 불시착 사고가 있었고 2016년에는 일부 기체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메인 기어박스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결빙 성능 검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산 헬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 시행착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그 사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는 하지 않은 기종이라서 부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 제작사의 의존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요 내용은 혹시 취재가 안 됐으면 다음에 취재한 내용을 전해줘도 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수리온에서 마린온으로 개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뭐 사고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마린온으로 바뀌면서? 네. 네, 헬기가 어떻게 개조됐는지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고요. 올해 1월에 이게 해병대 항공대가 창설을 하면서 세대를 이렇게 해병대 쪽으로 옮겨오면서 개조를 했다. 이것까지만 현재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마저 취재해서 나중에라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세금으로 인해서 그 세금에 관련된 것도 매출로 잡히고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대납하고 있고 또 전체 매출이 올라다 보니까 다음 세금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외형만 크지 이익은 절대 크지 않은 업종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 운영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도 수수료율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 대형마트에 비해서 3.5배가 높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 그동안 1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 A사입니다. 카드 매출액의 0.7%를 수수료로 내왔습니다. 편의점 B점포는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똑같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00만 원과 2,500만 원을 카드사에 1년에 내는 셈입니다. 네. 차이가 3.5배가 넘습니다. 논란 끝에 A사의 수수료율은 이후에 1%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평균으로 보더라도 편의점에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카드사들이 편의점에 매긴 수수료율은 2.3에서 2.4%입니다. 백화점은 2.04%입니다. 대형마트 1.9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의 수수료율이 오히려 낮은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카드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보면 2.5%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단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를, 3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중소형 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입니다. 문제는 2014년 이후에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계속해서 5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2016년에는 6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인데 담배는 74%가 세금입니다. 고객이 4,500원짜리 한 갑을 카드로 사면 점주에게 320원이 남습니다. 매출은 크게 잡히는데 실제 버는 돈은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내고 있잖아요. 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편의점은 본사에서 별도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편의점 운영자들이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뭔가에 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근데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내려왔고 그리고 순이익도 줄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춰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에 9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15년 10조 7천억 원, 그리고 2016년 11조 1천억 원, 지난해 11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드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1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각각 1건씩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대체적인 내용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낮춰주자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견이 크지 않아서 앞으로 논의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후보의 등판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인데요. 예.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이 됐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역임하다가 2006년에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올랐는데 당시 논문 표절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낙마를 거세게 요구해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예. 당시 대변인 논평에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등 거칠게 당시 한나라당에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이 됐다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권한이 정지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후보에만 머무른 적이 있었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추진이 됐었는데 정작 후보는 못 됐고 얘기만 좀 됐었습니다. 때마다 하여간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뭔가 예. 큰 자리가 있으면 언제나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기어코 됐습니다. 예. 오늘 인사말에서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서 개파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센 대표로 평가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개파 청산을 못했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당내 우려도 있습니다. 예. 좀 공천권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예, 혁신 비대위가 아닌 관령 비대위일 경우 3개월 이내이고 예. 혁신 비대위일 경우도 6개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총선이 2020년이기 때문에 공천권은 사실상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자, 여당 내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에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노무현 정부 부속실장을 지냈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경우 예. 어제 페이스북에 출세를 위해 노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권력욕이 참 두렵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아, 예. 저런 논리를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전재수원이 바로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지 말라라고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명준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부합할지 여부는 앞으로 증명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예. 뭐 그나저나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때문에 예. 골프장 접대가 있었다고요. 예. 네, 그래서 강원도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로 잡았습니다. 어제는 불과하지 않다면서요? 예, 어제 그런 주장이 있었고 예. 또 숫자에 그냥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주요 변수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페이스북에 본인의 출마 여부가 개각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 해지하고자 한다라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지 여부가 남았습니다. 예. 그런가요? 점점 좁혀. 근데 아직 출마 여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처음부터 강하게 관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이다. 그래서 어데이라는 프레임이 있고요. 그럼 또 언제적 이해찬이냐며 세대교체론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찌감치 정계에 들어온 이해찬 의원은 평소에 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가 전에 이해찬 의원과 나눴던 대화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예. 뭔가 일이 있어서 기억력이 좋으시다라고 덕담을 했는데 이 의원이 실제로는 나이가 많지 않다. 정치권에 일찍 들어오다 보니 자꾸 원로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이른바 그래서 이제 소년급제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소년 출세에서 너무 오래전에 알려져서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제 원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불만인데요. 예. 실제 이해찬 의원의 국회 프로필을 잠깐 보면 1952년생입니다. 아, 1952년생. 예, 이낙연 예. 국무총리와 동갑이고요. 예. 같이 당대표 후보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김진표 의원보다는 5살이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2004년에 벌써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예. 당시 52살에 국무총리를 했고요. 1988년 13대 의원부터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36살 때부터 국회에 들어와서 7선을 하고 있어서 너무 일찍 들어와서 일찍 원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경력이 화려한 그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나이보다도 주로 활동했던 정치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미 정치 세대로는 교체가 돼야 된다는 주장도 계속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친했던 김부겸 의원에게 당신이 당대표로 나가보시오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952년생. 글쎄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전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또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인생은 몇십부터가 계속 이제 고령화되면서 올라가는 추세세요. 예.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법사위 썰전으로 잡았습니다. 예. 모든 법안이 결국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서 법사위는 상원이라는 이름도 받고 있는데요. 예. 여야가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특히 전투력, 이른바 공격력이 좀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이 법사위로 배정이 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장재원 의원이 새로 법사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두 사람은 과거에 실제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바가 있어서 앞으로의 두 사람의 법사위 설전이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예전의 설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러봐. 할 짓? 장모님! 예. 이건 뭐
다시 보기 그렇게 유쾌한 장면은 아닌데. 예, 아마 두 사람도 심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예. 두 사람은 JTBC 프로그램인 썰전에서 공개적으로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향후 이제 법사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눌지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교문위에 있던 이은재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이은재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정부 강요들이나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사퇴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해서 그런데 법사위는 현안 질의에서 전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부처의 강요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늘 따로 전할 말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방송했는데요. 예. 안철수 전 후보가 당시 미국에 갈 때 새벽에 떠났고 올 때도 새벽에 들어왔다라고 당시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 내용을 바로 잡자면 출국은 6월 15일 오후 8시였고요. 귀국은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40분에 한 것이 맞습니다. 예. 안 전 후보 측에서 그렇게 이제 알려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새벽에 떠났다고 하면 마치 취재를 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안 대표 측에서 안 전 후보 측에서는 언론 취재를 피할 의도로 새벽에 출입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보도 때문에 안 전 후보 본인과 또 지지자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오해가 없도록 바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7도, 서울 34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